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생각만 해도 즐거운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가 준비 다들 하고 계시죠? 동남아 지역과 유럽을 여행하는 국내 여행객이 지난해 대비 50%를 웃도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도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행으로 낯선 외국을 나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만은 아니죠. 여행하다가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여행 중에 생길 문제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여행을 주저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특히나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면 더더욱 당혹스럽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행복한 여름 휴가를 위해서 여행 관련 법률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이런 법률 상식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법률 멘토 함께합니다. 박병규 변호사 그리고 법제처의 박광균 사무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신나는 여행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뭐 기억에 남는 여행 경험담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신혼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정말 비싼 숙소에 묵게 된 그런 행운을 거머쥐었었거든요. 네, 어떡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화제가 되는 그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네. 그 예약이 이렇게 오버부킹이 돼가지고 제가 예약한 그레이드의 그 방을 줄 수가 없어서 네. 거기도 다 차고 그 다음 그레이드까지 꽉 찬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일 비싸다는 소위 그 프레지덴셜 스위트 룸의 건물 네 채를 저희 와이프랑 같이 쓰는 그런 행운을 얻은 적이 있고요. 네. 또 같은 신혼여행에서 그 가이드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네. 가이드가 얘기를 전해주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네. 상대방 가이드가 그럴 리가 없다. 여기는 중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그런 얘기를 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기억에 남는 신혼여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숙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본인 자랑하신 것도 지금 비싼 숙소에서 난 묵어본 적이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운이 좋으셨네요. 네, 운이 좋았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네, 부럽습니다. 중국 부호 같이 생긴 느낌. 그러니까 그 숙소 얘기하니까 저는 좀 아름답지 않은 걸로 최근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애들도 있고 해서 조금은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바쁜 핑계로 준비를 못했다가 TV 홈쇼핑을 보고 패키지 좋아하는데 거기서 그 홍콩 여행이었는데 거기에 그 호텔이 그 하얏트 호텔 이렇게 광고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얏트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다가 그 여행 직전에 연락이 와서 뭐 동급의 숙소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부터 제가 비슷한 예를 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숙소를 갖다가 이제 좋은 호텔을 소개해놓고 광고해놓고 막상 동급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알아보면 동급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숙박료 차이 꽤 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동급이 아니라 등급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가격 차이가 한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는 직업은 변호사지만 맨날 싸우는 게 일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상 또 본인 일에 있어서는 또 그냥 넘어가시는군요. 웬만하면 직업적으로 하는 거 빼놓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되게 열이 받아서 이렇게 그렇길래 제가 나서가지고 차분히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물론 이제 해석이 문제겠지만 중대한 게 되고요. 특히 그 여행사가 만약에 원래 한 하얏트 호텔에 예약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른 걸로 돌렸다고 하면 이거는 저희 변호사들끼리 상의한 것도 사기, 기망적 요소, 형법상 범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따져 물었죠. 결국은 바로 이제 막 받고 주고 근데 재미난 게 막상 가보니까 하얏트는 저밖에 없어요. 저희 팀밖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함부로 속단하기 이르지만 약간 상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좋은 호텔을 미끼로 걸어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했던 생각이 납니다. 또 직업이 아무래도 변호사시다 보니까 또 이거를 또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셨던 것 같네요. 오늘 이제 여행 관련 법률을 좀 알아볼 텐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제 여행 가기 위해서, 외국 여행 떠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짐 쌉니다. 짐 쌀 때 이것을 이제 갖고 탈 수 있느냐, 비행기에 없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약국을 갔어요. 근데 한 아주머니께서 고혈압 약을 처방을 받으셨는데 약사분이랑 비행기에 갖고 타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요거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헷갈리는 게 휴대전화 뭐 배터리라든가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이거를 직접 갖고 탈 수 있는지 아니면 수화물을 붙여야 되는 건지 이것도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어떤가요? 항공보안법이 관련 법규인데 좀 조문을 본다고 하면 뭐 무기,
도검류, 도검이니까 칼 이런 거 말하고 있죠. 칼. 그다음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물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위임 입법에 의해서 하위 법규인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유해 물품 등을 규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찾아봐도 일단 고혈압 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격 휴대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그 휴대전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객실 반입 및 위탁 수화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예외 규정으로서 그 약품이나 배터리의 외관을 한 폭발물, 독극물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 검색 요원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반입을 제한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허용이 되고 예외가 이렇게 반입 제한 물품인데 약품은 모르겠지만 특히 휴대전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들고는 탈 수 있지만 항공기 내에 그 수화물로 운송을 할 수 없게끔 내부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법의 규정에 의하면 예외 규정에 해당하고 보건검사요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재량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할 때 이제 필수품이 있습니다. 일단 여권과 비자인데요. 여권 같은 경우는 뭐 해외 갈 때 늘 갖고 가야 되는 건데 비자는 또 국가마다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여권, 비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뭐 한 것 같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권이나 비자는 기원전부터 이렇게 있던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고대 페르시아 시대부터 여권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했다고 하고요. 비자라는 용어 자체도 어원이 라틴어거든요. 그러니까 비자가 본다. 그러니까 이 여권을 보고 이 사람이 과연 무슨 목적으로 있고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지를 그 나라가 본다 이런 뜻으로 지금 쓰는 겁니다. 근데 현대적 의미의 여권과 비자는요.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비로소 등장을 했다고 하고요. 여권이라는 것은 그 여행자의 국적, 그러니까 여행자의 국적국,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가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다. 신원을 일단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여행을 할 때 될 수 있는 한 편의를 보장해주고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것을 적은 그 정부가 발행한 문서가 여권입니다. 그리고 비자는 거꾸로 이 여행객이 해당 여행국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왔고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를 그 나라가 승인해주는 그걸 비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적국에서 하면 여권, 비자는 상대방 여행국에서 이렇게 체크해보는 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하다 보면은 분실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소매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다가 두고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해외에서 막 우왕좌왕 영어도 안 되고 막 이런 대처법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공간으로 가는 게 이제 최종적인 루트인데요. 영사관이나 뭐 이렇게 대사관 같은 데 가게 되는데 그 전에 현지 경찰서로 일단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권을 내가 분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권 분실 증명서를 거기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증명서를 받아서 현지 이제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공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용 사진 두 장 그리고 뭐 여권 번호 같은 걸 안다면 그것까지 같이 제출을 해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재발급에 소요된 여권 문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밖에 여행 기간이 안 되는데 2주 정도 재발급이 소요된다면 그간에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여행 증명서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뭐 귀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여행 일정을 소화한다든지 이렇게도 가능하도록 지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분실을 했을 때 현지 경찰서 가서 여권 분실 증명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대사관을 가는 절차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계획을 하다 보면은 가려고 하는 나라가 여행 금지 국가이거나 혹은 여행 경보가 발령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됐나요? 어떤가요? 이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당 여행객이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뭐 테러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거나 납치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여행자도 이런 걸 알면서 갔으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논의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여권법에 이런 규정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 또는 뭐 천재지변, 테러 위협 등이 있는 곳을 여행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제 여행을 갔다 하게 되면은
그 알면서 간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007년에 이제 입법이 돼서 현재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마련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해당 국가에 대한 여행을 금지령을 내리지만 그래도 내가 가고 싶다 하면 일단 출국은 가능한 거군요. 네,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금지는 하지만 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우회 루트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 조항은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사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계약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행 출발하기 전에 사정이 생겨서 예를 들면 뭐 어떤 나라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일주일 전이지만 뭐 환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서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행자가 내야 되는 건지 이거 궁금해요. 민법에 이제 전형계약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민법의 규정을 본다면 여행자,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여행 시작 전이면 해제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안 가겠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발생한 손해가 여행사에 만약에 여행사가 무슨 손해를 입었다면 그걸 배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행사가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하면 되고 해제는 일단 무조건 할 수 있는 거고요. 여행 개시 전이면. 만약에 손해가 없다면 배상을 안 해도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지 여행사나 현지 숙박업체가 우리가 못 받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예약금 다 돌려주겠다 해서 우리 여행사에 다 돌려줘 버리면 여행사는 실제로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죠. 그러니까 손해가 없으니까 내가 배상할 것도 없어질 수가 있고요. 거꾸로 뭐 조금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또 배상할 부분이 실제로 따져봐서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어쨌거나 해제는 가능하고 손해는 실질적으로 나온 거를 배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다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와 또 해외 그 호텔과 이런 관계도 또 잘 따져본 후에 얼만큼 내가 수수료를 보상을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여행을 갔다가 간 중간에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있지만 그 경우에는 이제 여행 가서 그 여행자가 얻은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행기를 이미 타고 갔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숙박을 했고 그런 이익을 계산해서 돌려주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행자 보험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행하는 동안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이제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여행 중에 질병이라든가 상해 이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뭐 보상 안 되는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119 같은 경우에 무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급차가 근데 미국 이런 경우에는 그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 가서 간단 처치 받는데 몇십만 원 들었는데 그 119 구급비가 뭐 기백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과연 119 차 이렇게 호송하는 비용이 그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때요? 관련 법을 보험 약관을 본다고 하면 의료비가 그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건 명백합니다. 근데 그 의료비 안에 구급차 사용료가 들어가는 게 대해서 논란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명백한 유권 해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그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하면 보험사가 지급을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요. 싱가포르를 여행한 그 독일인 관광객 2명이요. 열차에 낙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로 얻어맞는 태형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 국가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현지법 그대로 적용을 받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는 속지주의라 해서 자기 나라 땅에서 일어난 범죄는 그 행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기 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에서 비록 독일인이긴 하지만 싱가포르의 국가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싱가포르법을 적용을 받는 거죠. 단 이제 예외적으로 그 나라 법이 싱가포르 법에서 그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취하고 예외적으로 그 행위자 국가의 법에서 처벌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도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단서 조항을 둔 경우에는 처벌 안 할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는 역시나 그런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인도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는 좀 기본적인 법률 상식들은 좀 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또 궁금한 게 사실 유럽 여행하다 보면은 그 유레인 패스 갖고 기차 타고 뭐 스위스도 지나고 체코도 지나고 그렇잖아요. 조금 가다 보면 다른 나라 나와 있고 이렇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를 좀 다뤄야 할 때 어느 국가의 법을 따지게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차, 유럽은 기차가 특이하긴 한데 이제 EU 국가긴 한데 보통 네. 이제 비행기와 항공기, 그러니까 비행기와 그다음에 선박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네. 비행기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국가를 지나가게 되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선박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의 법은 속지주의가 되어 있지만 비행기나 선박을 탄 경우에는 네. 기국주의라 그래서 네. 그 안에 있는 경우에 그 안에 그 비행기의 소유권이, 그러니까 비행기의 비행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네. 대한민국 국가의 법을 적용을 받아요. 아. 그게 기국주의.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이제 한국 인천에 출발해서 네. 일본을 거쳐서 또 하와이를 거쳐서 미국, 독일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네, 네. 일단은 그 비행기가 대한항공인 경우에는 한국국이기 때문에 한국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질문드린 그 유럽 여행할 때 그 기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네. 되는 걸까요? 기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러니까 선박과 비행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국주의가 적용이 되지만 네. 기차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속지주의 원칙만 적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별로 좀 주의사항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간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외국 여행 갈 때는 그 나라의 뭐 문화 등등을 알고 가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일단 그 외국의 법제도, 그러니까 우리 상식상으로는 처벌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나라만 좀 특이하게 처벌한다거나 또 과도한 처벌을 하는 부분은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본 것과 같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그 지하철 낙서의 경우에 태형, 그 회초리 태형을 네. 하고 있고요. 정말 충격적이긴 해요. 상상을 못할 일인데 우리는. 그러니까요. 근데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30만 원 상당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대만은 그 이외에도 이렇게 그 공공 장소에서 이렇게 음식이나 이렇게 더럽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경범죄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형벌로 처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 가면 깔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은 그러니까 그 태국 집회나 동전에 네. 국왕의 그 사진을 이렇게 넣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집회를 밟거나 심지어 집회가 들어가 있는 지갑을 밟는 행위도 국왕 모독죄로 해서 중죄로 중한 벌금을 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해외여행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두 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무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뭐 영화화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의 이렇게 부탁이나 호의로 뭐 짐을 맡아준다든지 했다가 그 짐 안에 이제 마약이나 이렇게 반입 금지된 물품이 있다거나 또는 뭐 폭발물 같은, 요즘에 테러가 또 성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별 생각 없이 맡아주고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이렇게 그 테러리스트로 오인을 받거나 또는 마약 사범으로 오인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그 사정에 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모르는 사람의, 외국에 나갔을 때 모르는 사람의 호의나 또는 부탁 같은 거를 함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은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듯이, 그러니까 외국 나갈 때 그 나라의 최소한의 제도 같은 거, 법을 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기본적 문화나 사회적 제도 같은 걸 시간이 된다고 하면 약간 체크에 숙지하고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은 언제나 그렇듯 기분이 좋죠. 하지만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또 사람 일이기 때문에 법률을 몰라서 안 좋은 추억은 남기면 안 되겠죠. 마음 먹고 떠나는 여행 관련 기본법에 대한 준비도 든든하게 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행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드는 생각이 여행 가기 전에도 꼭 그 나라 법의 기본적인 상식 이런 거는 공부를 하고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행을 떠나게 되면 처음에는 낯선 곳을 알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살던 곳을 사랑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아주 멋진 곳을 떠나는 여행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여행 관련 법률에 대해서 재미있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이럴 땐 이런 법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2013년) 암 조직 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 연세도 워낙 많으시고 현재 상태로는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생존을 하셔도 앞으로 인공호흡기 없이 자력으로 호흡은 불가능한 상태고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할머니의 건강이 호전되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엄마는 평소에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반대하셨는데 어떤 게 엄마를 위한 길일까? 안 돼. 지금 인공호흡기 없으면 당장 돌아가실 거야. 엄마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인공호흡기를 떼? 맞아. 그렇긴 한데 엄마가 평소에 늘 말씀하셨잖아.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절대 기계의 힘으로 생명을 의존하기 싫다고 하셨으니까 엄마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가족들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병원 측에 전달했는데요. 하지만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존엄사 반대 등의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도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이 선고됐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환자의 가족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가족의 뜻대로 인공호흡기를 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뗀 그 순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심정지가 올 줄 알았던 모두의 걱정과 달리 김할머니가 자가호흡을 시작한 것입니다.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 튜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영양을 제공받았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비를 내라고요? 왜요? 인공호흡기를 떼셨지만 그 후로 할머니는 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으셨고 6개월간 이용하신 병원비는 내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미 재판을 할 당시 어머니의 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반대했던 입장입니다. 그런데 병원비를 내라니요? 그건 병원 측에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가족들이 원한 것은 자연스러운 사망에 이르도록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차후 생존하시며 이용하신 병실 등의 기타 비용에 대해선 지불해 주셔야죠. 연명치료를 시작한 것은 병원이고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있었으므로 유족들은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까요? 1번. 가족들은 끊임없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고 법원 판결도 같은 결정이므로 연명치료 중단 이후의 병원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 2번. 연명치료는 중단했으나 치료 중단 후 6개월간 생존 시 발생한 진료비, 병실료 등은 내야 한다. 정답은 2번. 연명치료는 중단했으나 연명치료 중단 후 생존하였던 6개월 동안 발생한 진료비, 그 밖에 병실 사용료 등은 지급하여야 한다입니다. 의학적으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병원이 중단해야 할 진료 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될 뿐이며 그 이외에 연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 유지를 위한 진료와 병실 사용에 관한 부분은 의료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명치료 확정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명 유지를 위해 이루어진 진료비, 또 병실 사용료 등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